네, 제 9강 글의 내용 확인하기.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운 그런 항목은 아니고요. 앞에 수필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문에 대한 독해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바 있습니다. 역시 방법적인 면이 중요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방법적인 것은 뭐 똑같이 적용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자, 우선 그 책자 자료 살펴보시면은 9강 글의 내용 확인하기 출제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나죠. 지문에 대한 독해 양상의 문제는 숫자 면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된다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앞서도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쉽게 출제되고 또 그 중고등학교 때 익숙했던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고 그런 만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모두 맞춘다는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가치가 없죠. 다 맞아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해결 방법 같이 볼까요? 해결 방법 보면은 이론, 독해 원리, 익히기. 독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글까지, 고전문까지 다 포함해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연습, 반드시 독해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지문을 판단하는 이런 방식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게 되면은 뭔가 글을 읽어가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래서 인상적인 단어에 이끌린다든가 또는 그 어떤 부차적인 문장이었는데 실제 그것이 오히려 더 주목되는 이런 부분에서 중심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리 입각해서 글을 대할 때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응용으로 원칙을 이용하여 세 문제 정도 풀어보기. 모든 게 다 필요한 건 아니죠. 내가 자주 틀리는 질문, 그래서 발문 유형 중심으로 주의할 것들을 모아보고 같은 그 발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를 연쇄적으로 풀어가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실력이 누적되어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턴, 같은 질문 유형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는 것이 내 몸에 익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핵심 이론 보겠습니다. 설문 1에서 4를 화제와 중심 내용으로 간추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 전체적으로 독해라고 명명을 하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선택지 파악입니다. 그 선택지는 되게 그 한 단어로 쓰이는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되게 문장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앞쪽에 문장의 가장 기본이 주어 서술어인 것처럼, 그래서 프린트에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화제와 중심 내용,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앞서 우리가 써왔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서술 대상과 서술 내용, 좀 더 풀어가면 서술 방향,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경우에 서술의 초점, 이런 용어까지 써본 바 있었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선택지를 앞부분과 뒷부분에 밑줄 친다. 그 어느 문장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앞부분의 서술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들이 사용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밑줄을 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초점, 방향, 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도 밑줄, 뒤에도 밑줄, 한 두 군데 정도는 밑줄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 선택지를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인용 지문을 파악할 때 어디에 초점이 놓일까? 선택지에 어느 정도 주요한 대상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서술 대상이 두 개 짝을 이루어서 1, 2번은 같은 대상을 얘기하고 3, 4번이 또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로 그 짝을 맞춰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보아야 할 대상이 이 선택지가 알려준 것 때문에 초점이 분명히 놓이는 것이죠. 그것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 지문일수록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조적인 나머지들은 이제 뒤에 필요할 때 조금씩 더 덧붙이기로 하겠고 한 가지 정도만 좀 더 덧붙여 본다면은 본문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긴 지문일수록 여러 개 단락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여러 단락 이런 것들이 쓰일 때 첫 문장 읽기. 우리가 글을 두 갈씩, 미갈씩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볼 때 좀 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뒤쪽에 놓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두 갈씩으로 글을 써도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는 이제 미갈식 형태, 끝에 중요한 것이 오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건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 이런 것들 정도에 좀 중심을 두어보는 거고, 일반적인 독해에서는 우선은 첫 문장 읽기. 왜냐하면 생소한 글을 처음 읽어갈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읽기도 전에 형광펜으로 쭉 막히게 두는, 지문이 나오면 여러 단락이 있다. 그럼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읽기도 전에 먼저 마킹부터 하는, 5단락이면 5개를 다 마킹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선택지의 내용을 대략 파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각 단락의 첫 문장들을 빠른 속도로 쭉 훑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내가 중요하게 읽어볼 만한 단락, 그리고 일단은 좀 단락 전체를 빼고 가도 좋을 단락, 중심 단락과 부차 단락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구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2개 선택지 정도를 세 번째로 소거법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관련 없는 것들부터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묘하게 2개가 남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어디를 봐야 할까? 어느 부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이런 작업들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둘 기본 내용이고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인용된 지문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 모든 이 문제 전체를 다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용 지문만 써본 거고요. 우리 책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다음 글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 글에 부합하는, 인용 지문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르라. 자, 선택지 먼저 봅니다. 제일 먼저 볼 게 선택지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번, 여행은 고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고생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여기는 뭐 세 단어의 밑줄 쳐야 되겠네요. 여행, 그리고 고생, 해방. 고생과 해방은 단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서술 내용에 해당하는 한 덩어리죠. 고생으로부터의 해방. 이걸 간결하게 줄여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금리 생활자들이 여행을 하는 것은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이다. 여기서 고약한 생존의 치욕, 이런 것들은 좀 글을 어렵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라고 할 때 좀 현학적이고 뭔가 있는 채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인데 글쓰기 방식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좋은 글쓰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는 꼭 좋은 글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문장이 쉽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이런 글이 좋은 건데 난이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오히려 거칠고 매끄럽지 않은 이런 글쓰기 자료들을 인용해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서 고전문 같은 경우에 원문이 한문인데 이것을 번역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읽기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와 유사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초점은 금리 생활자들의 여행이에요. 그럼 이 글 안에 금리 생활자들의 여행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 글을 쓴 필자가 예를 들어 큰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할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할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어쨌든 금리 생활자들의 여행에 대해서 뒤에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다라는 뒷부분의 서술 내용, 이것도 밑줄 쳐두시고, 세 번째, 지문에서 보편적인 심성이라는 말은 문맥으로 보아 여행은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듯하다. 자, 보편적인 심성이라고 본문 안에 쓰인 구조를 언급했고, 이것은 문맥을 고려했을 때 여행은 고생스럽다. 여행은 고생스럽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여행에서 일시적인 해방을 맛본다. 여행에서 해방을 맛본다. 이 정도가 서술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선택지를 먼저 본 이유는 낯선 분야, 어떤 분야의 내용을 다룰지 모르는 그런 상태를 처음 맞닥뜨리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지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행에 관한 글이구나. 여행에 관한 글이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본의 고생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말이 있고 4번에는 일시적인 해방을 맛본다. 그래서 여행 그리고 해방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고요. 금리 생활자들의 여행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또 구적인 구절, 보편적 심성이라는 구절의 의미 이 정도를 선택지가 다루고 있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역시 문장을 볼 때 이렇게 풀어서 보는 방식. 이렇게 시험장에서 풀어볼 수는 없죠. 근데 자꾸 이렇게 보아야 여행을 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읽는 각마을의 저녁 노을은 직업적 나그네와는 달리 등등 이런 것들로 이렇게 풀어보는 방식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본문 안에 이렇게 볼 때도 마침표가 찍힌 부분을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첫 단어라든가 그리고 특히 접속어라든가 지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쓰인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면서 앞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가는 동시에 앞뒤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글 읽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해 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뜻하는 서구어의 옛 뜻에 고역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 얘기는 그 1번 답지에서 여행은 고생으로부터의 해방, 4번 사람들은 일시적인 해방을 맛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뜻풀이를 여행을 고역이라는 단어로 풀어가는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여행은 금리 생활자들의 관광처럼 속편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생활자가 선택지에 있었죠. 2번 답지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처럼 속편한 것이 아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은 금리 생활자들의 관광은 속 편한 관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러운 여행이 보편적인 심성에 호소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금리 생활자들이라면 관광이 속 편한 것, 편한 것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다. 즉 금리 생활자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 속 편하지 않다. 그럼 불편하다. 내지는 고생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속 편한 것은 아니다. 그럼 그 반대로 속 편하지 않다라고 풀어놔야 되는데 그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고역이란 단어가 쓰였었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말을 고생스러움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금리 생활자가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은 여행이 좀 고생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났을 때 여기 딱 이어지는 문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러운 여행이 그러니까 금리 생활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스러운 여행은 고생스럽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심성에 호소하는 것은 보편적인 심성에 호소한다는 건 뭐예요? 고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고생스러운데 왜 가고 싶어 할까? 바로 일상의 권태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의 이미지를 대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도 역시 글쓰기가 조금 좀 어렵죠. 좀 멋을 부리고 또 좀 어렵게 현학적으로 쓰는 이런 느낌을 역시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술 읽는 각마을의 저녁 노을은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래 앞에 술 읽는 각마을의 저녁 노을 이건 뭐예요? 시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에 쓰인 한 구절을 인용하는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현학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느닷없이 쭉 끌어들이는 이거는 바로 이 글 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적 그 만족, 그 범위 내에서 글을 쓰고 있다. 어느 정도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술 읽는 각마을의 저녁 노을, 그러니까 어떤 평온하고 푸근한 어떤 풍경,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쯤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고약한 생존의 치욕, 고약한 생존의 치욕, 우리 일상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것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다. 그것에 대한 변명이다. 역시 좀 어려운 글쓰기 방식입니다. 역적으로 한편으로는 그 치욕으로부터의 자발적, 잠정적 탈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구절을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 아름다운 풍경쯤으로. 그럼 아름다운 풍경은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그 치욕으로부터의 잠정적 탈출의 계기, 바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일상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선 결코 가볍고 소소한 일이 아니다. 직업적 나그네와는 달리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잔류하면서 해방의 순간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해방의 순간을 간접 경험한다. 그러니까 직접 일상에서 떠나서 직접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한다. 인간의 난경은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을 생존의 치욕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매혹으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 술 읽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라는 19절을 중심으로 그 작품에 대한 문학적 평론 이런 정도라면은 이 구절이 명확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뚝 잘라놓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갑작스레 딱 들어갔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겠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서술된 이런 바탕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되기 쉬운 그런 흐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선택지, 여행은 고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여행은 고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어느 정도 그런 듯한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생활자들이 여행을 하는 것은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다. 근데 그 구절이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 이 구절에 나온 그 내용은 뭐예요? 벌써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금리 생활자들의 관광처럼 속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광은 속편하다. 금리 생활자들이라면 속편하게 관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렇지 않은 여기 보통 사람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뒷부분의 내용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들의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보편적 심성이란 말이 어디에 쓰였는가라는 것을 그 위치를 찾고 보편적 심성을 찾고, 선택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으로 보아 여행은 고생스럽다는 생각을 가리키는 듯하다. 근데 그 보편적 심성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고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호소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다. 그 맥락에 보편적 심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생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추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되겠죠. 고생스럽다는 맥락은 반대 방향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2, 3번을 제일 먼저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2, 3번을 지운 상태에서 1번의 여행은 고생으로부터의 해방이다. 4번, 사람들은 여행에서 일시적인 해방을 맛본다. 그럼 결국 똑같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썼어요. 근데 그 해방의 출발점이 고생, 이것으로부터의 해방,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상 생활의 그 무엇으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맛본다. 이 둘의 차이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치욕으로부터의 자발적, 잠정적 탈출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직업적 나그네와 달리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잔류하면서
해방의 순간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일상 그 자체를 고생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데 초점을 두어 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상 그 자체를 긍정, 부정 배제하고 일상 그 자체 그래 놓고 일시적으로 해방한다는 부분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볼 것인가? 이 차이. 그래서 앞부분에서 고역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하는 어떤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 호소하는 힘 부분에 일상의 권태로부터의 탈출과 해방. 그럼 일상의 권태라고 쓴 부분은 일상의 고생스러움. 그렇게 고생스러움으로 단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그 정도는 아닌지. 그래서 어쨌든 권태란 말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거 첫 번째로 판단할 고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자발적, 잠정적 탈출의 계기, 그리고 간접 경험, 해방의 순간을 간접 경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안경은 술 익는 강말의 전형 노후를 생존의 치욕을 견디게 할 수 있는 매혹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다. 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 자체가 고생스럽다는 표현이 있었죠. 일상의 삶 자체를 고생으로만 단정한 것은 아닌 것이죠. 여행 자체도 고생인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고려했을 때 1번보다는 4번이 더 적절한 평가가 된다라고 차이점을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 짓고요. 네, 이번에는 실전 문제 살펴봅니다. 실전 문제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은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라고 쓰여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거를 그대로 읽었다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고 났을 때 담배에 관련된 이런 얘기 정도만 머리에 남고 담배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한 구별은 뚜렷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문법 문제를 풀고 한자 성어 문제를 풀고 이러다가 딱 맞닥뜨린 그래서 읽게 되는 그 문장인데 이렇게 읽고 피우는 사람, 피우지 않는 사람 이 방향까지 의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담배에 관련된 얘기 이런 정도의 어렴풋한 느낌 정도만 남게 됩니다. 또 빠르게 읽어야 하니까 뒤를 쭉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초점이 정확해지지 않는 한계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택지 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자. 선택지를 먼저 보면은 1번에 흡연자를 독자로 삼고 있다. 이게 본문 안에서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선택지에 쓰였을 때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의식하게 되죠. 흡연자를 독자로 삼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을 와보면 여러분은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 본문을 읽어나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될 것이고요. 선택지를 꼭 먼저 보고 선택지에 언급된 대상, 물론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인 내용을 온전히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정도만 알고 방향은 읽고 나서 판단을 하도록 좀 유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흡연자를 독자로 삼고 있다는 답지였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단히 좀 위험한 정보 전달만, 유일 단독 보조사만으로 한정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조금 좀 부정적일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섣불리 그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쨌든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종으로 볼 때 설명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명문에 반대가 되는 것으로 설득의 성격을 띠는 뭐 논설문이라는 측면 또는 여기서 여러분은이라고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연설문의 성격을 띠는 이런 글일 것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문종 차원에서 2번 답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다.
세 번째,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2번이 문정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그 연장선에서 3번을 보게 됩니다. 역시 문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감동을 준다. 이것은 곧 문예문, 문학적인 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답지, 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건 그 서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죠. 조사 결과 수치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것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2번, 3번 먼저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은 문정이 무엇인가, 문학적인 글인가, 아니면 설명문인가. 그런데 연설문의 성격을 띈다. 오히려 설명문 대 논설문 이런 구도로 본다면 설명문보다는 논설문 쪽에 가깝다 이런 정도에서 2번, 3번 답지를 먼저 지울만 할 것이고, 그 다음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비흡연자입니까? 라고 물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물음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담배의 해로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명 일부를 함께 있는 흡연자들에게 저당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이걸 이렇게 연결 지었을 때 명확하게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남는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확정 지어도 좋을 만한 쉬운 문제였고, 그러고도 이런 쉬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문제, 좀 미묘함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검증까지 거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되거나 10문제가 출제되거나 했을 때 그중 가장 난이도 있는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는 검증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쉬운 문제에서 그만큼 시간을 줄여 놓을 필요가 있죠. 한 문제당 1분, 한 문제당 50초, 이게 아니라 40초 이내로 줄여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글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요. 또 글의 맨 앞부분만 보고 문제를 푼다거나 맨 끝부분을 보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일 수 있어요. 앞부분에 주목했는데 미걸식이면, 또 글 전체의 맨 끝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여기고 그 부분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두갈식이었으면 맨 끝부분은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인 진술 이런 정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인용 이런 정도로 글이 마무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읽어가면서 시간이 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잡아가는 방식, 그것은 선택지 읽고 선택지에서 판단된 그 범위로 판단의 기준점을 좀 좁혀놓은 그런 상태에서 글 전체를 훑어봐야 되는데 글 전체를 다 훑어보는 것은 위험하니까 단락이 여러 개로 쪼개진 경우는 첫 문장 읽기 정도로 대략 좀 더 집중할 부분과 일단 좀 무시하고 가도 좋을 부분을 선별하면서 읽어가는 이런 방법이 40초 이내에 답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야 그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그 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 검증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간 부분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선택지가 문종을 다룬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요. 1번 답지가 흡연자, 비흡연자 이런 큰 방향에서 판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분석은 뭐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와서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자, 이런 부분들 4번 답지에서 조사 결과 이렇게 얘기했고 수치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치로 이야기된 부분, 직접 숫자가 명시된 부분을 시각적으로 먼저 주목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담백합의 개수 이런 것들로 좀 조금 더 세밀한 숫자가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정확한 정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전 문제 두 번째 문제. 역시 앞서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선택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내다보기, 들여다보기 반대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다보기, 들여다보기의 구동. 그 다음 두 번째 분리의 원칙, 포괄의 원칙. 역시 좀 반대 방향에서 짝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질성 주장, 이질성 주장. 여기도 역시 동질성, 이질성 이런 말로 서로 반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조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휘 부분 공부할 때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 협조. 이 돌조자 써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 협조라고 쓸 때 이것은 긍정의 방향에서 쓰는 것이죠. 용어가 긍정의 방향, 부정의 방향 나뉘는 용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는 같은 뜻을 가지면서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방향에 쓰이는 이런 단어로는 방조가 있죠. 방조, 부정적인. 그래서 범행에 방조한 죄료. 그래서 범행을 돕는. 그러니까 범행에 협조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범행에 방조한이라고 써야 요 긍정 부정의 방향을 정확히 나눠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장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방향에 쓰이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방향에서 그 어떤 일이 더 심해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일, 이것을 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서로 상반된 단어들을 쭉 쓰다 보니까 그냥 상반된 단어라는 것만 보고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내다보기, 들여다보기는 방향성만 담고 있을 뿐입니다. 분리의 원칙, 포괄의 원칙에서는 원칙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분리다, 포괄이다라는 방향성만 가지면 돼요. 1, 2번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동질성, 이질성에서 조장하면은 이질성을 조장하는 것처럼 동질성을 조장하는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추기는가, 이 가치 판단의 방향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시민 중심의 설계, 인권 중심의 설계. 그래서 이 실전 문제 두 번째 이 문제는 답을 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 고리가 독해력도 아니고 바로 이 조장이라는 어휘력에 있습니다. 어휘력. 그래서 실제 독해는 비중이 큰 것이 아니었던, 좀 다소 엉뚱하죠. 문제 양상에 비해서. 그래서 이 조장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풀지 않으면은 인용된 지문 내용을 보고도 깔끔하게 답이 설명되지 않는 한계가 남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 보도록 할까요? 시민권은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이다. 시민권은 대조보조사가 쓰였으니까 여기에 상반된 그 무엇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즉 추론적으로 글을 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인권은, 시민권은, 인권은. 그래서 이 둘을 견주어서 나누고 분리하는 개념, 포괄하고 더하는 개념. 그래서 분리의 원칙, 포괄의 원칙이라는 2번 답지가 깔끔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은 그 정도를 확인한 정도에서 지나가고, 그 다음 창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권 개념 안에서 인권을 바라보면 창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창문의 어원은 바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한다. 그건 부수적인 진술이죠. 이 뜻을 따르면 창문은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는 바람의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자, 이 부분을 넣으면서 방향성이 시민권은 창문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인권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내다보기, 들여다보기라는 상반된 방향을 이야기했어요.
1번은 방향성만을 답지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필 의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창문의 어원을 언급하는 등 이걸 통해서 필자는 시민권을 바탕에 두고 실제 인권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한 방향을 이곳으로부터 이곳으로의 방향, 이렇게 맥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지문에 뭐 2개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문제를 위해서라도 필자의 서술 의도나 판단의 방향 이런 것들은 꼭 챙겨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그래서 1번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정도에서 또 요 중간 부분에 초점을 두어보고 맨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장, 우리는 구성원끼리 서로 배척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민권보다 서로의 이해를 통해 통합으로 나아가는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민권에서 인권으로 서술해가는 이 방향, 앞에서 느꼈듯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깔끔하게 필자 생각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1번, 2번, 4번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3번 동질성 주장, 이질성 주장 이런 부분은 어디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는가 이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동질성, 이질성. 근데 그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부분을 해당 지문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왜 잘못됐느냐 해서 이질성을 조장하다, 동질성을 조장하다 해서 이 조장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글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만이 정확한 답을 확정짓는 길입니다. 근데 조장이라는 단어에 그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문 독해는 다 해두고도 답을 못 고르는 그런 찜찜한 느낌이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3번이 그런 이유로 틀린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식이 될까요? 그래서 동질성 여기에 대해서는 동질성을 회복하다. 동질성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이질성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리 이런 분위기를 부정적인 분위기를 필자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질성이라는 단어에 조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맞다. 그렇게 시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글의 필자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시민권에 대해서 인권을 긍정으로 바라보는, 긍정으로 말하는 이 필자로 놓고 본다면 인권은 이렇게 그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의 방향으로 판단해 줘야 되겠는데 그 동질성을 조장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회복한다 아니면 동질성을 뭐 추구한다 이런 정도 어휘로 표현을 해줄 때 이 글에 부합하는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무리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글은 이 문제는 결국 어휘 문제였다. 조장이라는 단어의 적절성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과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에서는 비교적 좀 난이도는 낮은 기본적인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신 지금 이 문제처럼 인용 지문의 길이를 길게 해서 시간을 통제하는 이것이 질문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시간 대비 점수예요. 시간 대비 점수. 20개 문제를 푸는데 평균 50초권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20분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20분이 아니라 약 그 200초 정도를 더 빼야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한 3분 정도, 17분 정도 선에서 한 과목을 끝내는 것이 적절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90 또는 95점
이런 점수를 얻었는데 시간이 25분 소요됐다면 25분에 이 점수를 얻었다면 결국 적어도 7분 정도는 시간이 낭비가 됐다. 그럼 7분이면 1분에 한 문제 푸는 시간이란 점을 고려하게 되면 뭐예요? 이 시간은 결국 7개 문제를 틀리는 셈. 그건 이 과목이 어차피 이 점수가 나왔겠죠? 그런데 다른 뒤에 풀어야 하는, 다음 순서에 풀어야 하는 다른 과목에서 바로 7문제를 풀 시간을 없애버리는 부정적 효과죠. 35점입니다. 그럼 실제 여기서 35점을 깎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시험 결과를 받아보면은 이 과목은 예를 들어 국어는 90점, 95점이 나왔는데 다른 과목에서 시간이 없어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낮은 점수를 보고 이 과목은 내가 힘든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그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하거나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국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점수를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풀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택지 먼저 읽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번 갈릴레이는 물질 차이가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럼 인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명에 대해서 갈릴레이. 그러면 본문을 읽어갈 때 인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갈릴레이 한 사람에 대한 언급만 있다면 바로 그 중심적인 소설 내용만 판단해 주면 될 거예요. 근데 2번 답지에는 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3번 답지에는 뉴턴이 언급됩니다. 4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정도만 보더라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단락일 때 첫 문장 읽기, 읽지도 말고 마킹부터 쭉 한 다음에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인명이 나오기 때문에 단락의 첫 문장 읽기가 아니라 인명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제일 우선된 일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고대인이란 단어에도 마킹해 줄 필요가 있고요. 고대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순간 우리는 뭐 중세인, 현대인 이런 역사성의 문제를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 바로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체크해 줘야 될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인물 어디 있는가? 근데 쭉 내려가는데 단락이 바뀌기 전에 17세기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맨 앞에 그대로 출발했는데 17세기를 얘기한다면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17세기라는 그 용어 뒤에 이어지는 데카르트 바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단락 바꿔서도 데카르트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갈릴레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견주어 보고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언급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죠. 각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내용 또는 관련 이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서 뉴턴은 어디에 있는가 선택지 있었으니까 빨리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마킹이 된 상태에서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합니다. 자, 선택지 먼저 읽고요. 그 선택지를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학자 이름들을 쭉 체크하면서 동시에 학자 이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대인이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글을 서술하는 그런 방식이 쓰였을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구체로 명시된 부분이 고대가 있었고 17세기 초가 있었고요. 그럼 그 뒤에는 뭐 18세기, 19세기 이런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대략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짐작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거해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답지 보면은 갈릴레이는 물질 차이가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해서 갈릴레이가 언급된 부분,
갈릴레이가 언급된 부분. 그래서 크게 둘째 단락 부분 보시면 되겠죠. 데카르트가 언급돼 있고 그 뒤에 갈릴레이.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에서 크고 작은 두 개의 돌을 악화시키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크고 무거운 돌은 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돌보다 먼저 땅에 떨어진다고 한 것이 거짓임을 알렸다. 크고 작고의 문제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동을 설명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일단 맞는 맥락이 되겠다. 확정은 아니더라도 대략 방향은 그 정도로 판단해보고, 두 번째, 물질의 운동은 물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다. 앞뒤 순서를 바꿔서 고대인들은 이라고 출발하지 않고 고대인을 뒤에다 놨어요. 그래서 문장의 어순이 바뀌는 이런 방식인데, 다른 선택지들이 갈릴레이는,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2번도 고대인은 이라고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 서술 내용을 평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턴의 가속도의 원리에서 뉴턴의 가속도가 어디에 나오는가라는 부분, 마지막 단락 부분에 나오죠. 마지막 단락 시작하는 부분에. 그런데 속도의 시간적 변화율인 가속도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비례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뉴턴이었다. 뉴턴의 구상에서 힘에 대한 수량적 개념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등등 이어지는 부분. 자, 그것을 통해서 3번 답지 다시 가보면 뉴턴의 가속도의 원리는 갈릴레이 이론에 부양성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부양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 한자도 병기되어 있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훑어 읽기로도 대략 그 위치를 찾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꼼꼼히 읽지 않고 대략 읽어보더라도 부양성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첫 단락 맨 앞에 고대인들 이야기 나올 때 중성과 부양성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물, 그래서 아래로 움직인다. 그 무거운 성질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는 그런 성질. 그리고 부양성이라는 단어 어디에 대해서 썼어요? 공기와 불. 불 피우면 어때요? 위로 솟구치죠. 그런 것처럼 공기와 불은 부양성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고대인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뉴턴에게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평가해 볼 수 있죠. 자, 이 정도에서 답은 정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뭐 선택지 읽고 두 번째로 각 단락의 첫 문장 읽기에 대신해서 이 부분은 인명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사람 위치, 사람 이름이 표시된 부분을 먼저 마킹하고 읽기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1번 답지, 2번 답지에 쓰인 각각의 인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당된 본문을 짝지어가는 과정에서 손쉽게 소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죠. 1은 선택지 읽기, 2번 선택지에서 인명을 발견했고 그 인명을 본문 안에 표시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 표시된 인명과 선택지의 평가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바로 소거법, 명백하게 틀린 항목들을 먼저 지워나가는, 선택지의 양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이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지우고 두 개가 남았다면은 좀 미묘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난이도 높은 단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본문의 용어를 선택지 용어로 이렇게 바꿔간, 선택지 용어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본문의 용어를 있는 그대로 똑같은 글자로 선택지에 사용하게 되면 난이도가 그만큼 낮은 문제가 됩니다. 난이도를 높이고자 할 때 주로 이 부분에 용어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내용상 같은 것인데 본문 안에 쓰였던 표현을 풀어서 쓴다거나 풀어놓은 것을 어떤 개념적인 규정어로 사용하거나 주어진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일반화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변용하는 것, 이것을 짝지어가는 이 부분이 또 가장 좀 난이도 높고 시간을 많이 끌게 하는 그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력 부분,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네 번째 문제에 가보면, 이 문제는 한마디로 문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 이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 굉장히 난이도가 이렇게 중간 정도 수준의 난이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틀린 오답자가 많았던, 그리고 잘못된 설명이 좀 나오기도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 이유가 이 글 전체가 반어법으로 서술된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표면에 쓰인 내용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어법이라는 건 뭐예요? 뒤집어 말하기죠. 내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자 할 때 칭찬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을 칭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방식.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은 반어로 이야기한 건데 표면에 드러난 반대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나고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서로가 공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문화적 공감, 같은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데,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 그 장면에 대한 공통의 인식,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야 실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잘 공감이 되느냐, 그게 있어야 오해를 낳지 않는 올바른 말하기 방식이 되겠죠. 자, 문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심지어 이런 부분도 주목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진국 국민들은 이런 단어를 썼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후진국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저개발국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요. 즉, 이 글의 필자는 후진국이란 말 대신 저개발국이란 단어로 바꿔 쓴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긍정과 부정이라는 뉘앙스, 이미지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후진국이란 말과 저개발국이란 말을 놓고 어떤 단어가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 이게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그럼 필자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건 부정적 이미지를 줄여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저개발국 사람들에게 이 글의 필자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저개발국 사람들은 뜀박질을 하다가 숨이 가쁘면 그만 멈춰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뜀박질을 하다가 숨이 가쁘면 그만 멈춰버린다. 바로 앞부분에 뜀박질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선진국 사람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해 조깅을 한다. 즉,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한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상품, 맥박단련기라는 상품을 언급을 했습니다. 59.95달러, 대략 $60가량 되는 상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이 된다라고 쓴 거죠. 근데 저개발국의 실정을 생각하면 이것은 큰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저개발국 사람들은 뜀박질을 하다가 숨이 가쁘면 그만 멈춰버린다.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문장 보세요. 숨이 가쁘면 무리하게 달릴 필요가 없다는 아주 원시적인 이유. 자, 이 부분인데요. 아주 원시적인. 자, 원시적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문맥적 의미, 이 문맥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자, 앞에 숨이 가쁘면 달리기를 하다가 숨이 가빠요. 그러면 숨이 가쁘면 무리하게 달릴 필요가 없다. 달려서 숨이 가쁘니까 달리지 않으면 문제가 해소되겠죠.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이유다라는 이 원시라는 말은 아주 당연한, 이런 말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면 위는 뭐예요? 위는 바로 그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심근경색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다름박질을 한다. 바로 이 부분에 심근경색으로 죽을 지경이 되어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자, 이런 단어는 어때요? 만약에 같이 중립적으로 글을 쓴다면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하는데 그 조깅이 오히려 건강에 무리가 되어 사망에 이를 때도 있다. 이렇게 좀 객관적인 서술을 사용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 뭐예요? 조금 더 희화하고 좀 비판적인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문체에서 그와 같은 느낌을 알아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간 부분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첫 부분의 선진국에서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이야기하던 저개발국 사람들을 언급했던 부분에서 맥을 끊고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어때요? 각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래서 잠시 격가지를 뻗어가다가 각설하고 이야기의 중심 줄기로 다시 이어가는 방식. 어쨌거나 맥박 달력이를 차고 조깅을 하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다. 게다가 나이키 모니터라는 벨트까지 가슴과 허리 두르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두 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도플러 효과를 내는 초음파를 통해 주파원거리와 속도를 알아내어 전자음성으로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키 모니터의 가격은 $300이다. $60에서 $300짜리 새 제품을 소개합니다. 수미 쌍관법.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도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 광고문의 일부다.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것이 반어임을 잡아낼 수 있는 이 글 전체의 맥락, 분위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때 문체가 힘이 되는 것이다. 만약 상품 광고문이라면 뭐예요? 달리다가 숨이 가쁘면 더 이상 무리하게 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멈추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소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품 판매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상품 광고문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용된 단어, 문맥적인 의미, 뉘앙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바로 아주 문명의 이기라 할 만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이 당연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뒤집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그림이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의 그 세계적인 그 해박한 지식, 그런 만큼 출판사에서 그에게 특이하게 그 소설을 써볼 것을 권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이 나왔었죠. 그 뒤에 이 책은 수필집으로 웃으면서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세태를 풍자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신한상품 구입하기라는 부분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수험생 입장에서 만날 때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을까?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준 이유는 일반적인 독해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문체가 적극 고려돼야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살펴본 것이고 이렇듯 독해에는 좀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밑바닥에는 당연 문법이 있고요. 그 위에는 실용문 차원에서의 쓰기 읽기의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글쓰기 원리, 일반적인 독해 원리지요. 그리고 그 위에 수사법, 그리고 문학적인 글의 장르적인 표현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은 또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10단락 찍겠습니다.